제가 말씀드릴 3대 국가 아젠다는 대한민국이 이 시기에 이런 정도의 커다란 국가적인 전략적인 아젠다를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열심히 정책 당국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걸 간단하게 30-40분간에 걸쳐서 설명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 자리에 저보다 훨씬 많은 경륜을 가지신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대전환 두 가지 차원에서 커다란 역사적인 대전환을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익히 아시는 것처럼 지정학적인 대전환이죠. 남북 대결 국면에서 평화 국면, 교류 국면으로 북미 대결에서 이제 정전 상황에서 종전과 평화협정과 수교로 이렇게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인 커다란 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역사적인 격변의 현장, 전환의 현장을 지금 저희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산업의 기본 질서를 바꾸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10년 전부터 아주 큰 힘으로 불어닥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대전환을 저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않으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걸 저희가 잘 헤쳐나가고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지정학적인 전환을 얘기할 위치는 아니고 오늘은 디지털 대전환의 국가 아젠다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NIA 한국정보진흥원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정보진흥원은 대한민국 ICT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87년도 설립된 한국 NCA 전산원이 전신이고요. 이게 2009년도인가 그 정보문화운동하는 정보문화진흥원과 기관 통폐합해서 한국정보진흥원으로 새로 재정립이 됐죠. 32년 된 역사의 기관인데요. 대한민국 ICT 역사와 함께 했죠. 이 장표를 보시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 선은 한국의 ICT가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상입니다. 가장 최근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ICT 발전지수 세계 1위, 2위를 계속 점하고 있고 이건 주로 인프라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 공공데이터 개방 작업을 시작한 지가 저희가 5년인데 하자마자 2회 연속 세계 1위를 OECD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자리에 전자정보의 주역분들도 계시지만 전자정보 평가가 2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데 3회 연속 1등을 하고 지금은 주춤해서 3등을 하고 있는 이런 성과를 보여왔죠. 그리고 그런 성과를 보이기까지 저희가 했던 주된 사업과 주된 정책, 제일 밑에 있는 그래프는 정부가 그동안 30년 동안 했던 주된 국가정보와 중요한 정책 계획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최근에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에까지 30년 동안 일관되게 정부는 정보정책을 잘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일을 해가는데 NIA가 하는 역할이 뭐냐? 저희는 이걸 단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DNA 플러스가 우리 정보진흥원의 미션, 아레나 역할인 거죠. DNA의 D는 국가 데이터 기반 구축과 확장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주관기관이고요. 공공데이터 개방과 표준화와 활용을 저희가 주관하고 있고 민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주관기관 해서 데이터의 D를 책임지고 있고 N은 우리 대한민국 자랑하는 인프라, 네트워크, 무선에서 5G망, 유선에서 10기가 인터넷망, IoT망 등등의 국가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고요. 세 번째로 A는 AI로 대표되는
ICT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미래를 개척하는, 국가 사회 혁신을 하는 ICT와 국가 사회 문제를 결합시켜서 뭔가 해결책을 찾는 그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마지막 플러스는 뭐냐? 이렇게 급격하게 정보화가 진행이 되면 반드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디바이드가 심해지고 소외계층은 더 소외가 되고, 그리고 디지털의 역작용도 있잖아요. 사이버 불링, 사이버 왕따, 뭐 리벤지 포르노, 뭐 등등의 그런 역작용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이게 이제 마지막 플러스이죠. 그래서 저희 원이 하는 일은 이렇게 네 가지다라고 저희는 스스로 저희의 R&R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DNA 플러스를 저희는 하고 있고, 크게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로 데이터 기반 사회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데이터 AI 문제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각 나라의 인공지능 기술이 어느 선까지 와 있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세계의 AI 기술과 데이터 기술은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추격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 급속도로 추격하는 거 보이시죠? 대한민국을 이미 앞섰고요. 특정 데이터 기술, AI 기술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도 할 정도로 위협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기술 격차가 1년 넘게 벌어져 있고, 이게 자칫하면 갈수록 더 벌어질 위험이 있다. 그게 걱정인데요. 왜 그럴 위험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악어 잎같이 지금 벌어지지 않습니까? 악어 잎같이 벌어지는데 이게 네트워크 효과이죠. 네트워크가 한번 쌓이면 그러니까 데이터 네트워크, 데이터가 쌓이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더 똑똑하게 학습을 해서 그 바탕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가 더 고객 이용자를 끌어당겨서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지금 이거죠. 데이터와 머신러닝과 서비스 진화와 이런 진화가 벌어지는데,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미국은 모든 4차 산업혁명의 주도를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주도하는데, 구글이 대표적으로 이런 선순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구글 한 기업을 못 쫓아가고 있잖아요. 구글이 제가 알고 있는 통계를 한 달에 10억 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 10억 명이 쏟아내는 데이터가 행동 데이터, 검색 데이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데이터를 정제해서 기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인력만 3만 명, 전 세계 3만 명이 데이터 가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막대한 자본력으로 모든 인공지능 연구소 회사를 다 M&A에서 사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 몇 년 전에 충격을 줬던 알파고 만든 딥마인드도 영국의 인공지능 연구소인데, 그걸 통째로 수천억 주고 사버리지 않습니까? 해마다 10개 이상씩 AI 전문 회사를 사버리고 있죠. 그래서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고, 심지어 그 인공지능 머신 이 데이터를 엄청난 데이터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학습시킬 수 있으려면 컴퓨팅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GPU가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하는데, 이 인공지능에 가장 특화된 컴퓨터를 직접 제작해서 맞춤형으로 구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전하는데 필요한 3대 요소, 어마어마한 데이터,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전문 연구자, 그리고 컴퓨팅 파워, 이 3박자를 구글 한 회사가 전 세계 경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갖춰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는 곳과 그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가 없는 기업이나 국가하고는 갈수록 위기가 벌어지는 거죠. 전 세계에 구글 못지않게 지금 위협과 공포를 주고 있는 회사가 아마존. 그 영어 단어에 아마존 당하다는 단어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존이 진출하는 모든 영역의 사업은 다 초토화된다. 그래서 아마존 당하다라는 것이 영어 단어에 등재될 정도로 이게 다 인공지능의 힘이거든요. 데이터 분석에서 주문을 하지 않는데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일쯤 무슨 상품을 이 고객이 주문할 거야 라고 예측을 해서 미리 배송을 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주문 후 배송이 아니라 먼저 배송하고 주문을 나중에 받는 이런 지경까지 발전을 해서 도저히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아마존의 파워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과 데이터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게 이제 저희한테는 위기이고 이걸 초입의 국가적인 힘을 집중해서 따라잡지 않으면 갈수록 더 위험하다 하는 위기를 저희는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통계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미국의 터프츠 대학 동부에 있는 명문 대학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2017년 디지털 진화 지수를 작년에 17년 7월이군요. 발표를 했는데 왼쪽은 디지털 진화 지수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 힘으로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현재 스코어 어떤 위치에 서 있냐 하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디지털 진화지수 세계 7위 국가 아닙니까? 엄청난 성과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 현재 서 있는 위치가 아니라 지난 8년 동안 이 디지털 진전 속도가 어떠냐, 그러니까 플로우가 어떠냐를 보면 속도가 뒤처지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 누적된 진화는 많이 앞서 왔는데 속도를 보면 속도에서는 뒤처지고 있다. 이걸 디지털 정체국으로 한국은 분류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중국같이 현재 서 있는 위치는 낮지만 속도는 1등인 국가는 추격 국가인데 대한민국은 많이 발전했지만 속도가 뒤처지고 있어서 정체 국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자료 한 가지 발표를 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정부 현재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 스탁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위기를 느끼는 사람은 오른쪽 플로우를 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 두 가지를 저희는 균형 깊게 봐야 되는데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제 어느덧 우리는 정체 상태에 와 있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확한 위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대한민국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걸 차근차근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늦가을에 이런저런 일로 파리 OECD 그 본부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입구에서부터 모든 사무실 벽 이런 데 슬로건이 딱 한마디로 통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고잉 디지털입니다. 고잉 디지털. 너무나 선명하죠. 경제, 산업, 국가, 사회, 교육 모든 걸 디지털로 가자. 디지털화하자. 고잉 디지털. 이 슬로건 하나로 모든 정책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디지털 말한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디지털이야. 아마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OECD에서 말하는 디지털은 그냥 우리가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0101 코드로 디지털로 다 바뀌었다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모든 구성 원칙, 프로세스를 디지털의 그 근본 힘,
디지털의 원리로 다 근본부터 바꿔내자 하는 그 의미에서 고잉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 모든 분야를 디지털의 원칙에 맞게 디지털의 그 능력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자 하는 의미에서 고잉 디지털인데요. 디지털 바이 디자인, 이건 설계부터 디지털로 하자, 프로세스 설계부터 디지털로 바꾸자 하는 원칙이고요. Government as a Platform은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는 정부를 만들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자정부 할 때는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가버먼트인데, 서비스 제공자로서 가버먼트가 아니라 플랫폼만 깔아라, 거기에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게 이 Gov as a Platform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유저 드리븐이 돼요. 이때의 뭐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라 하면 국민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주도하는 정부를 만들어라. 그 전에는 영어는 되게 개념이 명확하잖아요. 그 전에는 뭐였냐면 유저 센트릭 가버먼트였어요. 유저가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유저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해라 하는 지침이었다면, 디지털 가버먼트는 유저 드리븐, 국민이 주도하는 가버먼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그 센트릭에서 드리븐으로 바뀌는 그 한마디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오픈 개방을 원칙으로 해라 하는 거, 프로액티브 선제적인 서비스를 해라.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해라. 20년 전 이제 김대중 정부 등장할 때가 98년이잖아요. IMF 그 위기 속에서 등장했고, 지금이 2019년이니까 딱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0년 전에 정말 이 국가정보화 전략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걸로 저희는 다 기억을 하고 있죠. 초고속 국가망을 깔았잖아요. 그걸 정보고속도로라고 이렇게 하죠. 브로드밴드를 깐 거잖아요. 그때 유명한 일화가 김대중 대통령 이제 국민정부 출범하고서 그 위기 속에서 이 고민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점심을 도시락으로 드시면서까지 외국의 석학을 굉장히 많이 불러서 대담을 한 걸로 저희 기억하지 않습니까? 엘빈 터플러도 왔었고 빌 게이츠도 왔었고, 그때 마사요시 손정희 회장 불러서 이게 조언을 듣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손정희 회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조언했던 게, 대한민국이 IMF 위기를 극복하고 이 정보화 시대에 주도하려면 세 가지를 하세요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세 가지만 하세요. 첫째, 브로드밴드를 까세요. 브로드밴드. 둘째, 브로드밴드. 셋째, 브로드밴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에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초고속망을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뭐 예산까지 미리 당겨가면서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힘으로 정보고속도로가 깔리고 대한민국이 ICT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 세계 1위가 되고, 그 힘으로 실제로 IMF 위기도 극복하고 벤처 붐도 일으키고 삼성전자도 그 힘으로 등장하고 등등의 성공을 받고, ICT 분야 수출액이 뭐 30%를 차지하는 이런 놀라운 성과의 첫 출발이 정보고속도로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정부가 똑똑해져야 된다 해서 전자정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굉장히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전자정부를 추진했던 걸로 저 기억을 합니다. 11대 과제를 그때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보와 사회 국민들이 똑똑해지자 해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자 하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1000만 컴퓨터 교육을 했죠. 그리고 소외계층, 농어촌 정보화 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벌였던 이게 그때 20년 전 정보화 시대 초입에 국가가 했던 주요 국가 정책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0년이 지났거든요. 상황이 바뀌었죠.
지금은 인공지능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연결망 시대라고 하죠. 그러면 이 AI 시대에 맞는 국가적인 AI를 추진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과거에 경부고속도로라는 인프라를 깔았다면 지금은 그 인프라 위에 데이터가 가장 자유롭게 구축되고 흐르고 결합되고 분석되고 활용되는 그런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자. 그때 전자정부의 초석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새롭게 디지털 가버먼트의 초석을 만들자. 그때 컴퓨터 교육, 기능 교육을 했다면 지금은 5천만 국민들 상대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역량을 키워주는 디지털 시티즌십 교육을 전 국가적인 규모로 진행하자. 이런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 20년 전에 저희 모토가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자 했다면 지금은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자정부 1등을 했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정부 1등을 해야 되는 그런 목표를 새롭게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8월 31일에 데이터 경제 선언을 했어요. 그때 이 데이터 경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워딩 그대로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고자 합니다. 산업화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신 거죠. 이때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자고 할 때 데이터 경제가 뭐냐? 이 뭐 정의 그대로인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둘러싸고 있는 직접적인 협의의 데이터 경제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데이터를 생성하고 구축하는 거, 정제하는 거, 거래하는 거, 분석하는 거, 활용하는 거, 이게 협의의 데이터 경제라면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기존 산업과 결합해서 제조업과 결합해서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의료에서 새로운 의료를 만들어주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이 데이터가 결합해서 모든 분야가 다 스마트해지지 않습니까? 데이터와 데이터를 결합해서 인공지능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똑똑해지니까 그래서 스마트가 붙는 거잖아요. 세상은 이미 물반 데이터 반, 물반 소프트웨어 반으로 바뀐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도 스마트 시티라고 그러고 공장도 스마트 팩토리라고 그러고 농장도 스마트 팜이라고 그러고 스마트 도로라고 그러고 이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더 똑똑한 서비스를 해 주기 때문에 스마트란 말을 모든 것에 다 붙이는 건데 이런 효과, 이렇게 똑똑해지게 만드는 전략해주고 더 뛰어난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광의의 데이터 경제 효과인 거죠. 그래서 이 정의 그대로 이런 타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면서 혁신적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원천이 된다. 이게 데이터 경제 플랫폼의 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 규제 혁신 두 가지로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이건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었고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려면 클라우드에 올려야 서로 공유하면서 또 뛰어난 알고리즘하고 결합해서 분석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클라우드에 올라가지 않은 데이터는 데이터로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건데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시스템을 분석을 해서 그 중요도를 상, 중, 하로 평가해서 중요도 상이면 너무 중요하니까 클라우드에 올리지 마. 개별 정보 시스템 보안을 철저하게 해. 중요도 중, 이건 심사를 받아. 중요도 하, 이것만 클라우드에 한번 올려봐. 이게 행안부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 원천적으로 안 되고 기초 지자체 지방정부 원천적으로 안 되고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상, 중, 하 중에서 하 이것만 클라우드를 이용해. 이게 그동안의 가이드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계적으로 보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공공정보 시스템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1%만 클라우드 활용이 허용되어 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가이드라인이었어요. 이걸 작년 8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마. 네거티브 원칙으로 바꿔. 개인정보와 국가기밀이 아닌 한 전부 다 민간 클라우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정보 시스템의 90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예 근본적으로 바꿨죠. 그걸 그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서 행안부가 이제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해서 작년 말에 발표를 했는데 이런저런 단서를 해서 한 50% 정도 허용을 한, 그러니까 반발짝 뛴 거예요. 대통령은 100을 가라고 했는데 한 발짝 가라고 했는데 행안부는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50 반발짝만 가자. 그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는데 세상 일이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이렇게 반발짝이라도 가고 나머지 반발짝은 또 오래 가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클라우드 문제가 지금 풀려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고속도로는 비유적인 개념이죠. 뭐 눈에 보이는 인프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게 경제 성장의 혈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 인프라는 경부고속도로였죠. 그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공장, 뭐 구미, 뭐 저 마산, 부산, 울산 이렇게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수출이 되고 경제 혈맥이 뚫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30년 후, 지금부터 20년 전 정보화 시대 초입 때 아까 말씀드린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정보고속도로를 깔아서 ICT 인프라, 그래서 정보화의 초석을 닦았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인프라가 필요하죠. 그게 데이터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것의 역할은 데이터 구축 개방부터 저장, 유통, 분석, 활용을 원활하게, 심리스하게, 막힘없이 해주자. 규제는 풀고, 제도는 만들고, 지원해주고, 생태계는 키우고, 예산도 거기에 쏟아붓고, 이게 이제 데이터 고속도로이고, 이 컨셉에 따라서 AI 데이터 경제 플랫폼 5개년 로드맵이 만들어져 가지고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부 기재부에서 발표한 정책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장표 자체가 기재부에서 발표한 건데요. 데이터 AI 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자 해서 시장 규모 30조 원 하자. AI 유니콘 기업을 10개 육성하자는 것이고, 크게 세 축으로 데이터 쪽 생산, 유통, 활용에 전주기 활성화하는 거, 그리고 AI 쪽의 인프라 기술 기업의 생태계 키우는 거, 그리고 데이터와 AI를 결합해서 융합하는 각종 정책을 펴는 거,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저희 원이 뒷받침하고 있는 사업도 이 중에 많은데요. 데이터 가치사슬 활성화는 뭐 축적 개방 확대,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센터,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개방하자 하는, 구축하자 하는 것이 올해 가장 중점 사업이고요. 공공데이터 쪽에서는 뭐 5년 전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진행이 돼서 세계 최초의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감히 꿈꾸지 못한 일을 저희 정부는 하거든요. 모든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작년에 다 했어요. 모든 공공기관 데이터를 다 조사했고요. 그것을 품질 관리할 체계를 만들고 그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의 정보를 취합해서 데이터 맵을 구축해서 공공데이터 플랫폼, 저는 그걸 공공데이터 대동여 지도라고 부르는데, 지도를 만들어서 쉽게 찾아가고 연관관계를 알 수 있는 그 일을 올해 내년까지 할 겁니다. 전 세계 아무도 이런 시도를 한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행정력은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한 번 하겠다고 하면 굉장한 그 추진력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공공 데이터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 빅데이터 그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는 것이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고요.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 유통 기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 그리고 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같으면 데이터가 없거나 있어도 활용을 못 하거나 하니까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 바우처 사업, 컨설팅 사업, 플래그십 사업 이런 것들을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정부로 스마트해지자, 정부 자체를 스마트하게 만들자 하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정부혁신 종합계획 2018년 3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모시고 행사를 했어요.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9년 종합계획이 지난 2월 달에 국무회의 보고가 됐어요. 그 2019년 종합계획에서 담겨있는 역점 과제를 그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공공구매 조달을 혁신하자, 운영 기반을 혁신하자,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자, 시민 참여를 하자, 협업을 하자, 데이터 기반 정책을 하자. 뭐 다 좋은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의 실행 과제들도 다 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종합계획을 보면서 이 하나하나가 다 뭐 좋은 얘기고 이걸 깊이 들여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인데 이걸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고 이게 C줄이라면 C줄을 관통하는 날줄로 꿰어야 핵심을 관통할 거지 않습니까? 이 6가지 전부 다 디지털 혁신, 디지털과 결합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시민 참여를 해서 사회 현안을 해결한다. 이게 DSI죠. DSI, 디지털. 이 시민 참여를 하도록 만드는 수단이 뭐겠어요? 결국은 ICT 기술에 이게 백그라운드로 깔려야 시민 참여가 쉽게 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디지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민 참여조차도 안 되는 거죠. 선제적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어요? 선제적 서비스.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국민한테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건 정부 서비스가 똑똑해야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아마존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이 주문하기도 전에 그래 뉴욕시 맨하탄에 사는 너 내일 아침 정도면 뭐 냉장고에 음료수가 떨어졌으니까 뭘 주문할 거야. 내가 다 알아. 아니 그 정부가 똑똑해야 국민한테 선제적인 서비스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AI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말 모든 것을 정부가 가진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구하고 학습시켜야만이 선제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것을 이 C줄을 날줄로 꿰는 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실현수단, 촉진자, 이네이블러가 필요한 거죠. 그게 없어요. 그게. 이걸 어떻게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혁신 계획에서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아주 강조해서 그걸 하는 것이 디지털 정부다. 정부 혁신을 궁극적으로 실현시켜주는 수단이 디지털 정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차이는 이 장표는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OECD에서 정리한 장표, OECD의 권고안 그대로입니다. 과거 아날로그 정부,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아날로그 정부야 뭐 다들 아실 테고. 전자정부와 디지털 정부 차이는 뭐냐? 전자정부는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확인하고 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정부 업무 프로세스를 그대로 두고 그걸 전자적인 수단으로 수단만 바꾼 것이 전자정부. 아날로그 프로세스 그대로 두고 그 수단만 전자적으로 바꾼. 디지털 정부는 디지털의 그 근본적인 힘을 활용해서 아예 설계부터 프로세스부터
바꾼 것이 디지털 정부. 그 사례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디지털 바이 디자인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브리테니카 사전 이미 이제 아날로그는 안 나오잖아요. 종이책으로는 안 나오죠. 이게 CD-롬으로 나오다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이 온라인으로 브리테니카를 서비스한다. 이게 전자사전인 것 같죠. 전자사전이죠. 과거에 종이책으로 찍었던 그 브리테니카를 그대로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만 바꿔준 거예요. 그 종이책 브리테니카에는 인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 20 몇 권에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표제어가 몇 개겠어요. 종이에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12만 개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12만 개를 그대로 전자적인 수단으로 바꿔놓은 것이 브리테니카 전자사전인데, 디지털 사전은 우리 위키피디아 아시잖아요. 무한정 정보, 한 표제어에 대해서 뭐 무한정 정보를 담을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방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고, 이게 디지털 사전과 전자사전의 그 차이인데, 이것을 전자정보와 디지털 정보에도 이 컨셉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이 정보혁신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원 가버먼트, 이 디지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이 하나의 정부로서 작동하도록 해주는. 그리고 또 원가부에는 국민이 정부에 한번 자기 정보를 제공하면 그게 부처 간에 정부 간에 공용으로 쓰여서 두 번 다시 정보 제공하지 않는. 지금은 사일로이기 때문에 내가 국민연금에 내 타는 돈이 얼마인지 그거 하려면 거기 가서 또 가입해야죠. 홈택스 가면 홈택스 가입해야죠. 모든 정보를 계속 정부에 제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한 번만, only once, 한 번만 정부에 내 국민 정보 제공하면 그걸로 모든 정보를 하나의 정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인텔리전트 정부를 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저 드리븐 가버먼트,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를 만들자. 이런 기본 사상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몇 가지 뭐 이 재밌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건 종이 없는 전자정부는 기존의 아날로그를 전자적 형태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자랑하는 것이 그 수많은 민원 서류 1200종을 온라인으로 또 키오스크로 단말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를 지금까지 자랑해 왔죠. 그런데 디지털 정부 가면 그 온라인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부처 간에 확인하고 조회하고 확인만 하면 정부가 다 그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국민들은 그걸 온라인으로 뽑아서 그 프린트 하려면은 액티브엑스에 공인 인증서 깔아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페이퍼리스 정부를 만들 수 있다. 이건 연말정산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디지털 고지 수납도 통합할 수 있고요. 이게 엄청나게 예산 낭비와 국민들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 영국은 이미 이 초보적인 형태를 하고 있어요. government.uk이라는 정부 종합 사이트에서 고지를 통합했거든요. 모든 정부가 국민들한테 뭐 이 안내 고지하는 것이 많잖아요. 뭐 세금 내라, 보험 내라, 뭐 범칙금 내라, 뭐 각종 이용료 내라, 이렇게 고지하고 수납하고 하는 것이 정부와 국민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이 커뮤니케이션인데, 그걸 통합해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고, 뭐 지능형으로 만들어지는 뭐 다양한 대화형 선제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뭐 이런 것들. 뭐 신분증 지금 다 뭐 몇 개씩 가지고 다니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이걸 통합해서 스마트폰에 통합해서 필요한 때 인증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모바일에 있는 신분증 가지고 정부 모든
서비스를 원패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미 이런 시도는 선진적인 시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뭐 여권까지도 스마트폰에 담은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 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가서도 이게 공용으로 쓰여진 인터페이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국제적으로 통용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런 시도들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티즌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용국가 비전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더욱더 중요하다. 디지털 시티즌십이라는 것은 뭐 한마디로 이 세상이 이미 디지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국민이 5천만 국민이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갖춰야 될 기본 소양, 역량이죠. 이게 정말로 중요해진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지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 역량, 활용, 소양, 예방, 참여, 이 전 측면의 소양과 능력을 높여주는 교육을 이게 의무 교육화해야 된다. 그런 시대가 됐다. 전 국민 대상으로 하자. 초, 중, 고는 물론이고 평생 교육 체계를 갖추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지금은 관련 부처가 정말로 찔끔찔끔 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합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자. 그런 얘기고요. 최근에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시죠. 디지털 시대에 어르신들이 소외받고 있다니까요. 젊은 애들은 모바일로 KTX 다 예매해서 싸게 하고 앉아서 가는데, 어르신들은 이 예매를 못 해가지고 고생하고 비싼 표 끊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 가서 음식 주문도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다 무인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심각하다. 그래서 디지털 포용 없이 포용 국가가 안 되는 세상이 이미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빨리 범국가적인 정책 추진을 해야 된다. 해서 가칭 디지털 시민 역량위원회, 디지털 시티즌십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 정책 전략적으로 기본 계획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자. 그리고 이걸 각 그 국민들 접점에서 진행할 디지털 시민 역량 센터를 만들자. 기존 흩어진 것들을 모으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건 아직 저희가 열심히 구상하고 있는 거고, 정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아직 정부 정책으로는 확정은 안 됐는데요. 이 문제의식을 끊임없이 설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중고의 통합교과화로 돼야 된다. 지금 같은 17시간으로는 안 된다. 통합교과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필수교과화로 하자. 법도 바꾸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의 꿈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나라가 될 거야? 대한민국의 비전은 뭐야? 할 때 저는 대한민국은 이 영국 가디언지에서도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디지털 혁신의 미래를 보려면 한국을 보라 하듯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 이 글로벌 그러니까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에서 디지털 특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거, 새로운 신기술, 신서비스, 신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플랫폼 삼아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 발진기지 역할을 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저는 디지털 플랫폼 국가, 글로벌 디지털 특구, 대한민국 자체가 디지털 특구가 되는 그런 꿈을 그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3대 국가 아젠다를 열심히 이걸 정책화해서 데이터 경제, 디지털 가버먼트, 디지털 시티즌십 이 세 박자 3종 세트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